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화폐와 금융제도와 관련된 각 시기의 통계 자료의 상태와 더불어 자료의 정비 및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와 신용,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이자율, 증권시장, 자금순환에서 제시한 표가 보여주는 장기적인 변화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심층 탐구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주주한 은병과 원나라 지폐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삼배나 무명을 주된 교환 수단으로 하는 물품화폐 시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가 가져온 은화와 17세기 일본에서 유입된 은화는 금속화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은화는 칙량화폐이며 청나라 은화의 계산 단위는 1량이 10전이고 10전은 37.3g이었습니다. 1609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후 은화 수입은 17세기에는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18세기 전반에 격감하였습니다. 이들 은화는 대부분 중국 비단 등의 결제물로서 유출되었고 그 일부는 조선에서 화폐로 기능하였습니다. 17세기 초 개성에서는 자생적으로 동전이 유통되었고 1651년에서 1656년 동전 통용책으로 동전이 평안, 황해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상평통보가 1678년 이후 동전 주화의 통용책으로 빠르게 보급되어 17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화폐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동은 동전 주화 제도의 정착에 이바지했습니다. 이처럼 17세기에 포화가 주종을 이룬 비금속 상품화폐 시대에서 금속화폐 시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상평통보 1개는 1푼이고 10푼이 1전이며 10전이 1량이었습니다. 양과 전은 한자 문화권 전체에서 금속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상평통보 1개의 무게는 원료인 동시세에 따라 변하여 4.5에서 9.4g에 걸쳐 있었습니다. 동전과 국제통화인 은화의 교환 비율은 풍부하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1867년 1월부터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이나 소재 가치는 그 5 내지 6배에 불과한 당백전이 1600만 량 정도 주조되어 통용되었으나 물가의 폭등으로 1868년 10월에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조선국가는 당백전 통용의 중단으로 초래된 거액의 재정적 손실을 보존할 목적으로 중국 동전인 청전을 1867년 5월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목 가치가 소재 가치의 절반에 불과한 중국 동전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874년 1월에 통용이 금지되었는데 당시 경사에 있는 청전은 300만 량 이상이었습니다. 개항 이후에는 외국 화폐의 유통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화폐의 주조를 전담하는 전왕국이 1883년 설립되어 다양한 동전, 은화 그리고 금화를 주조하였고 1901년 전왕국 안에 집배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선국가는 1894년 오냥 은을 본위로 하는 신식 화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에서 사용된 멕시코 은화의 단위인 원을 차용하여 오냥을 이론으로 헤아렸습니다. 조선국가는 1901년 금본위 화폐 제도를 도입하면서 순금 2푼인 0.75g짜리 화폐를 1원, 즉 100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은본위제 도입에 필요한 은화와 금화의 공급은 소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조선국가는 1883년에서 1891년간 당오전, 1892년 이후 백동화를 다량 공급하였으나 소재 가치가 명목 가치에 크게 미달하여 그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개항기 조선국가가 다양한 화폐를 공급하고 일본 등 외국 화폐도 통용됨으로써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
조선을 자국 통화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백동화 10냥은 구 2원, 신화폐 1원, 일본 1엔의 비율로 교환하여 회수하였고 엽전 통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일본의 제1은행 조선지점이 발행하는 제1은행권이 1902년부터 유통되어 새로 도입된 화폐 단위 원은 일본의 엔과 1대1의 등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 한국은행이 1909년 설립됨에 따라 제1은행권이 구 한국은행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은행이 조선은행으로 재편됨에 따라 1911년부터는 조선은행권이 화폐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은행은 조선 외 지역에서도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조선은행권이 일본은행권과 1대1로 교환되는 통화였기 때문에 조선은행은 일본은행권과의 태환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선은행은 보증 한도를 기준으로 각종 유가 증권을 준비로 하여 은행권을 발행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은행권을 발행하려면 조선총독의 허가를, 1924년 이후에는 일본 대장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1941년에는 정화 준비 제도가 사라지고 최고 발행 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한도는 일본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조정하였습니다. 조선은행은 정화 준비 외 은행권 발행을 통해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현지에서 조달하였습니다. 조선은행이 1911년부터 사용한 화폐의 단위는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화폐 단위인 원과 가치를 같이하였습니다. 일본인은 원을 엔으로 읽거나 조선인은 한자 발음 그대로 원으로 말하고 썼습니다. 1953년 제1차 통화개혁 때 화폐 단위 명칭이 환으로 변하고 1962년 제2차 통화개혁 때 환은 지금의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으로서 한국은행이 1950년 설립됨에 따라 조선은행이 청산되고 조선은행권은 한국은행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실시된 적성통화 배제를 위한 화폐 교환과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1953년 제1차 통화개혁의 결과로 한국은행권이 유일한 현금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1차 통화개혁에서 화폐 단위가 원에서 환으로 변경되면서 100대 1의 명목절하가 시행되고 1962년에 제2차 통화개혁에서는 화폐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변경되고 10대 1의 명목절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화금융통계에서는 9,000원은 신일원의 산식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은 1959년부터 다시 주화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은행권과 주화가 지금까지 병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통화량이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유동성이 매우 큰 금융기관의 부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는 통화량이 국가와 민간이 주로 유통하거나 보유한 주화나 금속화폐의 명목 잔액으로만 정의되나 은행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은행의 통화성 부채인 은행권은 물론이고 예금까지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화의 범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당시의 통화량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통화의 범위를 재정의하여 추계합니다. 은행권은 1903년 일본 제1은행권이 계양장에서 유통되면서 처음 등장하였고 1905년 화폐 정리 사업 때 법화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통계가 정비되고 있으므로 현대적 의미에서 통화량 추계는 1906년부터 시도합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현금 통화는 제1은행 조선지점, 구한국은행, 조선은행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중앙은행의 은행권이 중심을 이루지만 조선국가가 발행한 주화,
조선에 유입된 일본은행권, 일본의 각종 주화 등도 포함됩니다.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화폐 발행액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가 포함됩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진행과 경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은행권과 주화가 지속적으로 고액화하면서 화폐 발행액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통화발행 체계와 상관없이 은행의 예금 이외에는 통화성 대체 자산이 거의 없는 시대에 적용 가능한 통화지표는 현금 통화와 요금을 예금으로 구성되는 통화인 M1, 현금 통화와 총 예금으로 구성되는 총통화인 M2입니다. 한국은행이 설립하기 이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추계한 것이 통화1, 통화2, 총통화1, 총통화2입니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후 화폐 발행액 이외에도 주요 통화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현대적 의미의 통화량을 정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통화량 M1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한 지표는 구 M1 통화와 구 M2 총통화이고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통화량 지표는 협의통화 신 M1과 광유통화 신 M2입니다.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까지 포함하여 통화 대신 유동성으로 정의한 통화지표도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주화는 법화로 인정되었으나 1905년 이후 은행권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된 시기에 중심 통화가 금속화폐에서 지폐로 급속히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통화에 속하는 예금은 상업은행의 계양장에 등장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이 은행을 설립하고 널리 이용하여 은행의 예금 통화가 현금 통화의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총통화에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일제 말부터 한국전쟁까지 경제적 혼란기에는 현금 통화의 과도한 공급과 예금 통화의 기피로 예금 통화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화폐 제도에서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림에서 현금 통화에 해당하는 화폐 발행액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증가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크고 연동폭도 매우 큰 시기는 일제 말부터 한국 전쟁기까지 정치, 경제적 격변기입니다. 점차 그 변동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금 통화를 추가한 총통화 증가율의 추이는 화폐 발행액 증가율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현금 통화의 비중이 줄어든 1980년대 이후에는 두 증가율 추이 간에는 유사성이 거의 없습니다. 총통화 증가율은 1950년대 후반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초반에는 다소 높아졌으나 1960년 중반 이후에는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재정 안정 계획에 따른 통화량 관리가 시작된 1950년대 통화량의 과도한 증가 추세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발전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통화성 자산에 대한 대체 자산 등이 등장하여 총통화의 구성 비율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총통화는 통화지표로서의 의의가 점차 줄어들었고 유동성 지표가 새로 등장하였지만 그 지표조차도 표적 변수로서 의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출범 이후 전비 지원,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한 통화 남발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수습에 주력하다 1957년 재정 안정 계획을 시행하면서 통화량 관리에 들어갔고 1966년에서 1969년 순내국 자산, 1970년에서 1982년 국내 신용, 1983년부터 1986년 순국내 신용 등을 기준으로 IMF와 협의하여 통화량을 관리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76년부터는 구M1, 1979년부터는 구M2를 중심 통화지표로 이용하는 통화량 목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통화량 지표를 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면서 중간 목표를 통화량에서 이자율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콜금리 목표의 설정과 운영이 통화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그 표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어음은 18세기 이후 사용이 확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어음은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어음의 부도율은 금융불안 또는 금융위기의 선행지표로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음 통계는 현재 경제통계연보의 교환 및 부도라는 항목으로 기록되며 전국과 지방 대도시를 나누어 월별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어음 교환에 대한 자료는 일제강점기부터 일관된 통계가 있으나 부도와 관련된 통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1909년부터 수용조합 교환고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1959년까지 수영이란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통계가 통일된 것은 1961년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정부 수립 이전인 1926년에서 1948년에는 어음 교환고에 수표, 송금한 어음, 약속 환어음, 정부 예금 수표, 우편한 증서 및 잡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당좌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약속 환어음, 국고 수표, 우편한 증서 및 기타 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월별, 지역별 교환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전국 합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어음에 포함되는 증서의 범위가 일제강점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 이후에는 약속어음과 수표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경제연보의 통계표에는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음의 발행과 교환 제도는 1905년 약속 수용조례와 수용조합 조례를 통해 정비되었고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등에는 수용조합 교환고라는 명칭으로 각 지역조합에서 교환된 어음의 수량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음교환은 수표를 포함하여 송금환, 약속어음, 우편 증서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수록하였습니다. 1960년에서 2015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환 및 부도고를 수록하였는데 1983년까지는 11개 도시의 합계, 1983년부터는 전국의 합계입니다. 그림은 금융 불안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어음 부도율입니다. 어음 부도율은 1950년대에는 0.5 이상, 1960년대에는 0.4,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0.1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1990년대에는 상승하여 1997년 0.5까지 오른 후 낮아졌습니다. 개항 이후 은행이 설립되면서 당좌 수표, 자기압 수표 등이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금융기관 간의 각종 결제망에 의한 계좌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음과 당좌 수표, 그리고 현대의 신용카드는 결제기간을 연장하고 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소비 및 투자 자금을 확대하고 통화량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현금, 수표, 어음 등의 장표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의한 결제가 새로 나타나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 대부분은 전자결제, 즉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화폐와 신용과 관련된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제1은행 조선지점이 화폐 정리 사업을 담당하고 이 은행권이 법화로 인정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은행의 업무를 계승하여 한국은행이 1909년 설립되었으나 조선 총독이 감독하는 조선은행이 1911년 다시 설립되어 한국은행을 대체하였습니다. 조선은행은 조선뿐 아니라 만주, 중국, 일본 등의 지점을 두고 활동하였고 상업은행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은행권 발행과 대출을 통해 식민지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은행은 예금, 은행권 발행 이외에도 일본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통해 조선과 기타 지역의 소요자금을 공급하였는데 초기에는 대출에 주력하 했으나 일제 말에는 유가증권도 대량 인수하였습니다. 1950년 6월에 출범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과 달리 상업은행 업무를 배제하고 미국식 중앙은행 제도를 모방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통화신용정책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은행권과 주화 등의 현금 통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은행의 법정 준비금을 예치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면서 은행 간 결제를 처리하고 국고은행으로서 정부에 대한 대출, 국공채 인수, 정부 예금을 취급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외결제은행으로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관리하고 환율 정책에도 관여하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통화 관리를 위해 통화안정계정을 가지고 통화안정증권도 발행하였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여수신 제도에 의존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현재까지 이용하는 정책수단은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 조작 등입니다.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1950년 도입된 지급준비제도는 예금 종류별로 필요지급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보다는 통화량 통제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공개시장 조작이 주요 정책수단이 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는 그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금리정책의 효과를 늘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시제금과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지급준비금은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통화조절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책금융창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상업모험 할인 등과 같은 재할인 방식뿐 아니라 대정부 대출, 금융기관 대출, 기타 어음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하였습니다. 상업어음 할인 대출이나 기타 어음 대출은 시장 금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지만 정책 대출, 대정부 대출, 대금융기관 대출에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정부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예대 금리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예대 금리도 통화정책 수단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94년 정책 대출 제도를 종액 한도 대출로 동폐합하고 2000년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동성 조절 대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주로 금융기관 유동성 조절을 위해 대출하고 나머지 대출은 점차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1961년 통화안정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부터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틀이 정착되었습니다. 이 정책수단은 1980년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급증한 통화량을 환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통화량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보는 통화를 조절하는 수단이었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 이후에는 콜금리나 한국은행 지준금리가 금리를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금리 조절이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자율의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이전 이식행위가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부도덕한 것으로 규제되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춘군기에 곡물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상환하는 장리는 현물 부채로서 연리로 환산하면 50% 이상이었고 상인들 사이에는 월 5%에서 10%의 이자율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사회의 이자율은 지역 간 격차도 크고 대차관계와 상환 조건도 불명료하고 복잡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은행이 설립되면서부터 분명하고 표준적인 기간구조와 담보 조건을 갖춘 이자율이 공표되었습니다. 1878년에서 1906년 대출 이자율은 연리 14%에서 21%, 어음 할인율은 연리 15%에서 22%, 정기 예금 이자율은 연리 6에서 7%로 대략적인 하락 추세가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이자는 고율이 지속되었습니다. 1906년 이식 규례로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리 40%로 규제하고 원금 이상의 이자를 금지하였으나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은행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과 어음 할인율이 6% 내외, 예금 이자율이 3%대로 이전보다는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대금업을 비롯한 전통 신용조직의 이자율은 고금리가 유지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1991년까지 금융기관의 이호수신 금리는 법적으로 최고율을 규정 관리하는 정책금리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하에서 은행 이자율이 규제되었기 때문에 저축 자금은 은행으로 유입되기 어려웠고 은행은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의 자금 융통은 주로 비제도권 금융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시장 금리는 은행 금리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고리들을 규제하기 위한 이자 제한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중적인 금리 구조는 해소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금리와 은행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965년에서 1971년에는 은행금리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고금리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저축성 예금이 증대하고 해외 저축이 유입되었지만 사금융시장은 여전히 번성하였습니다. 이에 1972년에는 기업의 사채를 동결시키는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실시되어 다시 저금리 정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공금리는 낮은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받아 점차 하락하였습니다. 1988년까지의 금융기관 금리는 정책 목표 하에 관리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 변경 발표에 따라 금융상품이 설계되고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금리 변경이 1년에 3차례 이상 이루어졌으며 예금의 경우에도 기간과 상품이 정부 조치에 의하여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1988년부터 금리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었고 1991년부터 전면 자유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는 자금 수요와 저축 자금의 특성, 만기 구조에 따라 금융상품이 다양화되었고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여 금리도 수시로 변동하였습니다. 콜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금리 상품이 등장하고 선물 옵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은 커지고 금융기관 금리는 대체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1954년에 비하여 2015년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에서 1.7%로, 대출 이자율이 18%에서 3.7%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당시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자율이 대체로 10% 이상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자율의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은행제도의 도입으로 간접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직접 금융시장의 형성은 지체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상회하고 회사채 시장이 주도하는 자본시장의 비중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근대적 자본 증권이 발행되고 유통되었던 것은 개항 이후였습니다. 조선인은 개항기에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주식을 접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상법이 도입되면서 주식제도를 경험하였습니다. 주식의 초보적인 거래가 산발적이나마 나타났으며 주가를 정하고 공표하는 실질적인 거래소가 1910년부터 출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주식 거래는 허가받은 공인시장이 1920년에 등장하고 1932년부터는 거래소인 조선주인소가 공인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주식거래는 청산거래 방식으로 증거금만으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하였고 발행시장과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주식의 공모와 초기적 자본시장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제도화된 발행시장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은행의 자금 중개가 위축되었고 금융시장은 자금 수요에 대응할 금융상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에 자생적 출현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기업의 자금 조달과는 무관한 지가증권과 건국국채를 주 종목으로 하였습니다. 1956년 설립된 대한증권거래소에서는 주로 국채의 청산 거래를 하였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법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기의 투기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어 주식시장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1968년 자본시장 육성법,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등 발행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한 야심찬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주식 발행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였습니다. 1956년 15사에서 1968년 34사, 1972년에는 66사로 상장회사가 증가하였고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같은 기간 20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채 유통을 담당하던 채권시장은 1963년부터 회사채 발행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부분적으로나마 중개하였습니다. 회사채의 발행은 늘어났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이 전액 인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의 실질적인 자본 조달 기능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72년 이후에서야 자본시장 육성책의 영향으로 회사채가 기업 자금 조달의 주요 경로로 발전하였습니다. 저금리 정책이 실시된 1972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 저축성 예금의 실질 금리가 낮았고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상승하여 자본시장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중반에는 호황을 맞아 기업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가 급증하고 저축자금이 대거 주식 투자로 유입되었습니다. 시중은행과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민주의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1987년에는 국민주를 개발하고 보급 계획이 발표되자 1989년까지 주식 투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6년 이후 OECD 가입 조건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개방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상장 주식 투자 한도까지 폐지되자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순환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순환표는 국민 경제의 생산, 지출, 분배 등 실물 거래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거래, 즉 자금의 조달과 운용 과정을 제도 부문별로 보여줍니다. 자금 순환 통계에는 일정 기간, 즉 분기 또는 1년 동안 각 제도 부분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나타내는 금융거래표, 그리고 특정 시점에 각 제도 부분이 보유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자산부채 잔액표가 있고, 금융거래 이외의 변동을 나타내는 유량지표인 거래외 증감표가 있습니다. 자금순환표는 행에는 금융거래 형태가 제시되고 열에는 제도 부분이 제시되는 일종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제도 부분이나 금융거래의 분류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금순환표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계열의 자금순환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순환표는 5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열은 1953년 S&A 기준으로 1962년에서 1970년 동안이고, 이 계열은 1968년 S&A 기준으로 1969년에서 1974년 동안이고, 3계열은 1968년 S&A 기준으로 1975년에서 2005년 동안이고, 4계열은 1993년 S&A 기준으로 2002년에서 2013년 동안이고, 5계열은 2008년 S&A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입니다. 제도 부분은 1계열에서는 금융 부문, 정부 부문, 기업 부분, 개인 부분, 국외 부분으로 구분되었으나 3계열에서는 개인 대신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을 도입하고 4계열부터는 정부 대신 일반 정부, 기업 대신 비금융 법인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부분 분류 기준은 점차 세분화되었습니다. 물론 분류 기준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제시된 통계는 최초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장기 시계열을 만든 것입니다. 이 시계열 중에서 부문별 자금순환표 중에서 자금 운용 조달은 본표에서 제시하고 자산부채 잔액은 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거래 유형은 금융의 발전에 따라 세분화되어 그대로 제시하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 장기 시계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계열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유형을 줄여 1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집계한 것을 제시하며 장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거래별 자금순환표의 자산부채 잔액은 본표에서 제시하고 자금조달 운영은 부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 부분은 실물 부문의 성장, 즉 경제 성장에 따라 금융 거래의 증가로 자연적으로 성장하지만 금융 중개의 확산 등 금융 부문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 연관 비율, 즉 금융 자산 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 연관 비율의 장기 추이는 계열별로 절대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5개 자금순환표 계열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제시된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는 금융 억압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물 부분의 성장에 비해 금융 부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부분은 일제강점기 이래 은행의 설립과 확장을 기축으로 하여 성장하였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의 비중이 높았지만 1960년대 이후 질적으로도 변하고 있음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간접 금융의 비중은 예금, 예수금, 대출 정부 융자, 신탁 및 보험연금의 합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직접 금융의 비중은 채권과 주식 출자의 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자본 도입의 결과로 대외 금융 거래로 인한 자산 부채의 비중이 높아졌다가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로 그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채권시장의 비중은 1970년대 적극적인 자본시장 육성책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외환위기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주식시장과 출자금 시장은 큰 성과를 보이지 않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그 비중이 채권시장보다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투자형 지분시장이 커지면서 그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간접금융체제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채권시장이 먼저 성장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식, 출자 시장이 급성장하여 직접 금융도 금융 부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역할도 간접금융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폐와 신용,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이자율, 증권시장, 자금순환에서 제시한 표가 보여주는 장기적인 변화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층 탐구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